그날 며느리는 손자 앞에서 시어머니를 짓밟았습니다. 야, 너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 너희 할머니처럼밖에 못 살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못 배우고 평생 고생만 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저렇게 거지같이 사는 거야. 나중에 너도 그렇게 살고 싶어? 손자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님들은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국자를 쥔 채로 넋을 잃고 서 있습니다. 어머니도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괜히 참견해서 아이 인생 망치지 마시고. 그러고는 손자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매몰차게 가게 안을 훑고 지나갑니다. 이내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는 조용히 계산을 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국자를 쥔 영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했을까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영자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형광등을 켰습니다. 깜빡이던 불빛이 켜지자 커다란 가마솥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에서 무거운 사골뼈를 꺼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뼈를 넣은 다음 불을 켰습니다. 푸르스름한 불꽃이 올라왔습니다. 영자는 의자를 끌어다가 가마솥 앞에 앉아서 김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11월의 찬바람이 들어왔고 두 손을 비비면서 김을 쬐고 있습니다. 6시가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국을 퍼주고 깍두기를 올려놓았고 손님들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습니다. 단골 손님 하나가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오늘도 국물 맛이 기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손님이 뜸해지자 가게를 정리하고는 벽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조금은 낡았지만 나름대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보자기를 꺼내 스티로폼 상자에 아침부터 끓여놓은 곰탕을 담았습니다. 뚜껑을 닫자 김이 새어나왔고 보자기로 꽁꽁 싸매면서 청소도구도 함께 챙겼습니다. 걸레와 세제와 유리 닦는 천을요. 버스를 타고 열정거장을 가서 강동역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를 영자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자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5분쯤 걷자 유리로 된 깨끗한 건물이 보였고 반짝이는 간판에 김서연 내과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이 눈이 부시게 깨끗했고 향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 2명이 영자를 보더니 인사를 했습니다만 목소리가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안쪽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턱을 살짝 들어올린 채로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의사가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바로 영자의 며느리입니다. 영자는 반가운 마음에 해맑게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영자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고 맙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보자기를 들어 보이면서 곰탕을 끓였다고 저녁 못 먹을까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을 힐끔 보더니 영자에게 다가와서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나중에 먹겠다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건성입니다. 영자는 청소 도구를 꺼내면서 청소 좀 하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굳어지면서 청소업체가 있다고 말했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고 이미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적시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아내면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우리 며느라가 병원인데 시어머니가 돼서 뭐라도 보탬이 돼야지. 청소는 1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마쳤습니다. 뿌듯한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인사를 합니다. 며느리는 그저 고개만 까딱거리고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멀어져가는 영자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앞치마를 두고 온 게 생각났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화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는 모습이요. 어쩌다 보니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괜히 엿듣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여보, 진짜 니네 엄마 어떻게 좀 안 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자의 손이 멈춥니다.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여기저기 냄새 풍기고 청소한답시고 돌아다니면서 병원 분위기만 흐리고 있잖아. 환자들이 보면 창피해서 내가 고개를 못 들겠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덜 떨어진 시어머니 부려먹는다고 주변에서 수근거린다고. 내가 그딴 소리를 들어야 돼? 별 도움도 안 되는 니네 엄마 때문에? 영자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진 것만 같습니다. 목이 조여오고 숨이 막혀 서 있기도 힘이 듭니다. 며느리의 통화가 끝나자 영자는 가까스로 몸을 피해 건물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며느리가 뒷문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티로폼 상자였습니다. 영자가 끓인 곰탕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스티로폼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뚜껑도 열지 않은 채로요. 며느리는 더러운 물건이라도 만진 것 마냥 신경질적으로 손을 털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서서 쓰레기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요. 그러다가 천천히 걸어가서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곰탕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김이 아직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돌아서서 병원을 등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무거워진 발이 아스팔트를 쓸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지나쳐가는 높은 빌딩들과 가로수만을 응시할 뿐입니다. 시장통에 내려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마솥이 보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국물은 식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마솥 앞에 의자를 끌어다가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검버섯이 핀 손등과 굳은 살 박힌 손바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지요.
아프고 힘든 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졌습니다. 골목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그저 어둠 속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시계 소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피하고 냄새가 난다니. 작은 소리입니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소리요. 내가 덜 떨어지고 아무 보탬도 안 된다니. 목소리가 더 작아집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떨리더니 눈물을 훔치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밤은 깊어만 갑니다. 골목은 조용했고 가게 안은 어두웠습니다. 영자는 그렇게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곰탕을 끓여도 보자기에 싸지 않았고 청소 도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게에서 일만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뼈를 고르고 국을 끓이고 손님을 받는 일만요. 단골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영자 씨, 요새 기운이 없네? 영자가 멋쩍게 웃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평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손자 영우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손자에게 달려갑니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강아지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하고는 영우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웃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영우를 자리에 앉히고선 가마솥에서 뜨끈한 국을 퍼서 밥과 함께 내왔습니다. 깍두기도 듬뿍 올려놓았습니다. 영우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곰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손자를 보니 절로 웃음이 지어집니다. 오랜만에 밝게 웃어보는 영자입니다. 영우가 국을 후루룩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반찬을 더 챙겨주었습니다. 계란말이도 구워주고 김치도 더 얹어주면서 많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먹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이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손자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학원 안 갔다는 거. 영자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우리 비밀. 둘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영우가 한숨을 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요새 너무 힘들어요. 학교 끝나면 학원, 학원 끝나면 과외.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어요. 영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손자 고생이 많구나. 손자는 옆에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를요. 영자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저녁 6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국을 퍼주고 밥을 날랐습니다. 영우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가방에서 책을 꺼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7시가 좀 넘은 시각,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구석에 앉아 있는 영우를 발견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에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차갑다 못해 꽁꽁 얼어붙는 것만 같습니다. 며느리가 손자의 손목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영우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요. 며느리는 놓지 않고 아이를 끌고 그대로 영자 쪽으로 왔습니다. 손님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애를 왜 학원에 안 보내세요?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가게 안으로 울려 퍼집니다. 학원비 얼마나 비싼데 애를 이딴 곳에 처박아 놓고 이렇게 놀려요?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영우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코웃음을 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자를 돌아보면서 크게 말했습니다. 영자에게 들으라는 듯이, 손님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크게요. 야, 너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 니네 할머니처럼밖에 못 살아. 구석구석까지 며느리의 비수가 날아와서 꽂힙니다. 못 배우고 평생 고생만 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저렇게 거지같이 사는 거야. 나중에 너도 저렇게 살고 싶어? 손자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님들은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세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국자를 쥔 채로요. 며느리가 영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괜히 참견해서 아이 인생 망치지 마시고. 그러고는 손자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하고 문이 닫히고 조금 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국자를 쥔 영자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윽고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다 먹지 못한 밥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영자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다가 앉았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0시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들 재훈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일은 애한테 들었어요. 죄송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아들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시연이가 요새 병원 이전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재훈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시연이도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요. 영자는 한숨을 푹 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뭐래도 끝까지 네 마누라 편이구나. 재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 대답하려다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조금만 참아줘요. 영자가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돌아가서 네 식구들이나 잘 챙겨줘라. 재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돌립니다. 혼자 남은 영자가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싱크대에 눈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메마른 땅바닥에 빗방울이 떨어지듯이 툭툭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삼키려 합니다. 그릇을 닦고 수저를 닦고 냄비를 닦으면서 계속 눈물을 훔쳐봅니다. 가게 불을 끄고 뒷문으로 나가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어서 집으로 향합니다. 영자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오늘따라 등허리가 더 굽어 보이네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니네 할머니처럼
고생만 하고 거지같이 사는 거야.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저 몸을 뒤척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밤이 또 깊어만 갑니다. 다음 날 새벽 영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갔습니다. 불을 켜고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뼈를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가마솥 앞에 앉았습니다. 김을 쬐면서 두 손을 비볐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비벼댑니다. 그렇게 영자는 다시 또 자신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재개발구역 공사 현장으로 가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드디어 병원을 확장 이전하는 것입니다. 상가 건물 2층에 커다란 유리창이 달린 깨끗한 공간이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대리석을 깔고 있느라 작업자들이 분주합니다. 며느리는 현장을 돌아보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사 2명도 함께 왔습니다. 신관을 구경하러요. 원장님, 신관 오픈하면 대박 날 거예요. 며느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위치가 얼마나 좋은데요? 며느리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재개발 구역이 한눈에 보이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같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과 의논하고 의료기기 카탈로그를 펼쳐보면서 장비들을 손수 살펴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온통 신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는 공사 현장 근처 시장통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골목을 걷다가 앞을 보니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자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으며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힘겹게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채소가게 앞에 서서 무언가 고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반대편으로 걸어가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보는 건지 며느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며느리는 은행에 가서 잔금 8억을 대출받으려고 담당자 앞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한도가 초과됐다고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기존 대출이 많으신 데다가 최근에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서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떨면서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병원 이전이 달린 일이라고 말했지만 담당자는 고개를 저으면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은행을 나와서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건축주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건축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부탁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면서 건축주님은 아무 사람이나 만나주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며느리가 제발 부탁한다고 잔금 납부 기한을 며칠만 연장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직원은 그저 원칙대로 진행한다고만 답합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재훈과 마주 앉아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끌어올 수 있는 대로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 한답니다. 이럴 때 도움을 줄 가족도 없느냐면서 핀장을 줍니다. 의사 며느리 얻었으면 이 정도는 준비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타박을 합니다. 재우는 그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며칠 후 저녁 8시쯤 재훈이 영자 가게를 찾아와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요새 너무 힘들어해요. 재훈이 말했지만 영자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이전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금방 갚아드릴게요. 여기저기 끌어모았는데도 1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계속 이어갈 뿐입니다. 입주가 언제인데? 재훈이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겨우 한 달 남았어요. 두 사람 사이로 물소리만 흘러갑니다. 결국 재훈은 한참 앉아 있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후 영자는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두툼한 돈봉투를 받아서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영자는 며느리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시간이라 데스크에 아무도 없었고 안쪽 진료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걸어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연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영자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며느리 앞에 내밀면서 이사에 보태 쓰라고 말합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한 묶음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돈봉투를 영자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돈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이딴 푼돈으로 뭘 어쩌라고 이러는 거냐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지금 저희한테 얼마가 필요한지 애비한테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겨우 이사비 알압시고 겨우 몇백이요?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일어서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좀 마세요. 왜 이렇게 매번 상황을 구질구질하게 만들어요? 영자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내려다보면서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아무리 돈이 최고라고 해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 그러다 나중에 큰 벌 받을 거야. 똑바로 좀 살아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영자의 단호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저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충고해요? 그지 같은 인생 주제에 어머니나 똑바로 사세요. 며느리가 영자 옆을 거칠게 스쳐 지나가면서 문을 확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복도에 발소리가 울리다가 점점 멀어지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아 바닥에 흩어진 돈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만 원짜리를 한 장씩 조심스럽게 주워서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진료실 불을 껐습니다. 다시 가게로 향하는 길, 버스를 타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화려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통에 내려 가게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연 병원 이전 건을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정중한 목소리로 이것저것을 설명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가마솥 앞으로 가서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어둠 속에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12월의 찬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영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면서 밤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사흘 후 며느리는 건축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옷장 앞에 서서 정장을 여러 번 갈아입어 봅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지우고 다시 바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재훈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힘내라고 어깨를 토닥였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최대한 단정하게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면서 여러 차례 심호흡을 해봅니다. 택시 창밖을 보면서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건축주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택시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실 앞 문이 열리고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어서 오시라고 맞아줍니다. 건축주님이 오늘 직접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말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가방에서 거울을 꺼냅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다시 매만지고 립스틱이 번지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한국 대출신을 알리는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 많은 할머니라고 들었는데? 하지만 재빨리 일어나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원장입니다. 젊은 여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앉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고 조금 굽힌 채로요. 젊은 여자가 서류를 펼치면서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잔금 납부 기한 연장 요청하신 거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적시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출이 막혀서 한 달만 시간 주시면 꼭 마련하겠습니다. 젊은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면서 빌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한다고 이번 기회 놓치면 자기는 정말 끝이라고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평생 이 일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젊은 여자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펜을 들고 서류에 뭔가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울상이 되어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합니다. 그때 사무실 입구 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재빨리 일어나더니 입구를 향해 후다닥 뛰어갑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며느리도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회장님? 건축주가 따로 있었던 거야?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조금씩 보입니다. 낡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한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 놀라서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회장님이라 불리는 재개발 구역의 큰손이자 수백억 자산가인 그 여자는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 영자였습니다. 며느리의 입이 벌어집니다. 눈이 커집니다. 온몸이 움찔거리더니 조금 뒤엔 사시나무 떨듯이 서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길 어떻게? 영자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자도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멍하니 서 있는 채로 두 사람을 내려봅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겨우 소파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고 가방 끈을 꼭 쥐었습니다. 이윽고 젊은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영자 회장님의 법률 고문 이지혜입니다. 본계약 사항과 잔금 납부 유예건을 다루기 전에 며느님께서 먼저 들으실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목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소유하신 재개발 구역 토지와 건물 목록입니다. 강남역 인근 상가 3채, 신논현역 오피스텔 2채, 역삼동 건물 5동. 젊은 여자가 계속 읽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치는 대략.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말을 이어갑니다. 회장님은 40년 전부터 이 지역 토지를 매입하셨습니다. 곰탕집 수익으로 조금씩 토지를 확보하신 결과물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이제 우리 얘기 좀 하자.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자는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며느리는 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번듯한 정장을 입은 채로 바닥에 두 무릎을 대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영자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면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영자가 계속 물었습니다. 곰탕을 쓰레기통에 버렸냐고, 청소하는 게 창피하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손자가 보는 앞에서 할머니를 모욕할 수 있는 것인지, 시어머니 가슴에 돈뭉치를 던질 수가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물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소리내어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시어머니가 돈 많은 건물주가 되니까 이제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니? 넌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아이로구나. 앞으로는 사람이 먼저 돼야겠구나. 영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먼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려고 곰탕집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뼈를 고르고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한 평 한 평 모아서 샀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영자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서러웠던 게 뭔지 아니?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왔다는 것, 누구보다 아끼고 존중하고 싶었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끼는 며느리가 정작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준 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하는 며느리를 보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었는지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영자는 젊은 여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류를 한 장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첫째, 병원 임대료는 시세의 30%로 하되 아래의 조건을 이행할 때만 적용한다. 둘째, 매월 마지막 일요일 재개발 지역 경로당에서 무료 진료를 6시간 실시한다. 셋째, 매주 토요일 오후 곰탕집에서 6시간 근무하되 1년간 지속한다. 넷째, 병원 로비에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걸어둔다. 위 조건을 한 가지라도 위반 시 즉시 계약이 해지하며 위약금으로 병원 건물 일체를 반납한다. 며느리는 서류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돈은 안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내가 더 많다. 내가 원하는 건 영자가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며느라, 사람이라면 말이야. 영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아래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의사면 뭐하나. 사람 구실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서류 위에서 춤을 추다가 잠시 멈춰섭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천천히 서명을 합니다. 김, 서연 3글자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 신관이 오픈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새 의료기기들이 들어왔고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비 한쪽에는 안내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일요일 무료 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재개발 지역 경로당에서 며느리가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대고 약을 처방하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자도 옆에서 흐뭇한 표정을 보이며 서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며느리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가 더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영자네 곰탕집에서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홀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익숙하게 국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등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아가씨가 일이 야무지네? 영자가 국을 퍼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한 우리 집 며느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요. 손님이 눈이 커지면서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메, 의사가 못 온다고 이런 데까지 와서 일을 해? 영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배워야지요. 의사라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하는 거지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영자와 며느리가 마주 앉아서 곰탕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영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른 오후 영자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진료실에서 나와서 영자를 맞이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함께 복도를 걸으면서 오늘 점심 같이 드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먹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영자네 곰탕집 간판이 새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깨끗하게 발라져 있었고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영자와 며느리가 함께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국자로 국물을 저으면 며느리가 옆에서 깍두기를 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돈이 많아질수록 높아졌다고 착각하고 남보다 앞서 있을수록 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마지막에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답게 살았느냐고. 영자는 평생 낮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국자를 들고 새벽을 깨우며 말없이 참고 말없이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올라간 높이가 아니라 아래를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걸 며느리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했고 성공하기 전에 누군가의 가슴을 먼저 보듬었어야 했다는 것을요. 인생은 늦게 깨달았다고 벌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깨달은 만큼 살아가라고 말할 뿐입니다. 오늘도 영자의 곰탕집에는 김이 피어오르고 사람 냄새가 퍼집니다. 그리고 그 국물처럼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족에 대해, 돈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저희 황혼의 강물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